안녕하세요. 근대 유럽의 성과 사랑 그리고 여성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치치스베어라는 관습은 전적으로 귀족 사회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 관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족 사회의 전형적인 관습들, 유럽의 귀족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의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귀족 계층의 상속 관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유럽 사회의 전형적인 전통적인 귀족 가문의 가계도를 제가 가상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귀족 가문의 이 가문의 가장이죠. 이 가장이 아들과 딸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가장의 재산이 저희가 한번 100이라고 가정해보죠. 100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민법에서는 이 100이라는 재산을 8명이니까 자녀가 남녀 구분 없이 8분의 1로 분할 상속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죠. 그 유언으로 특정하지 않는 한 분할 상속이 원칙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장자 상속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장녀는 첫째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겠죠. 그럼 이 100이라는 재산은 장남에게 전부 가게 됩니다. 전부 상속하게 되죠. 그 나머지 차남, 차녀 그리고 장녀는 한 푼도 이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장자 상속제라는 관습이 왜 전통 귀족사에서 성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는 가문보다 개인이 훨씬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돈을 벌고 저축도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가문의 영광 때문인가요? 개인의 행복 때문인가요? 아마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개인의 행복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보다 가문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전통사회 귀족들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가문이 최고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드 중에요.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아주 인상적인 대사를 제가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그 대사를. 이 드라마를 보신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라니스터 가문의 수장이죠. 가장이죠. 타윈 라니스터가 했던 대사입니다. 남는 것은 가문밖에 없어요. 너의 명예가 아니고 너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고 가문만이 남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사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중세 그리고 17세기까지 유럽의 전통적인 귀족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가문의 재산이 분할 상속을 통해서 쪼개지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자에게 다 몰아주는 겁니다. 이 재산을 물려받은 장자는 상속의 권리와 더불어서 의무도 갖는데요.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더 증식시켜서 다시 자신의 장남에게 상속하는 것. 이것이 장남의 의무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장남이 이 귀족 가문의 가장이 100이라는 재산을 자신의 장남에게 물려주죠. 그럼 이 장남은 다시 가장이 되어서 이 재산을 증식시킵니다. 140으로 증식시켜서
또다시 자신의 장남에게 물려주죠. 그리고 이 장남은 다시 이걸 200으로 증식시켜서 또다시 자신에게 장남에게 물려주죠.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이 장자상속제란 대를 거듭할수록 가문의 재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최적의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상속제가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재미있는 기록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그 피사의 사탑이죠. 유명한. 피사를 통치하던 귀족 가문 중에요. 우페친기라는 귀족 가문이 있는데요. 이 가문의 장남이 바로 줄리오 우페친기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줄리오 우페친기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회고록, 그러니까 일종의 일기를 쓰게 되는데요. 1744년 4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기에 인근에 사는 귀족 가문들을 초대해서요. 자신의 집에서 이 줄리오가 연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 초대받은 귀족들이 줄리오의 집을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줄리오 우페친기가 기분이 우쭐해지죠.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남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집에 온 손님들은 우리 자신과 후손의 안락을 위해 나와 야코포는 이 줄리오의 동생인데요. 우리 형제가 일구어낸 것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후손에게 이 도시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저택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보다 더 많은 유산을 우리의 후대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해왔다. 실제로 일기를 보면 이러한 노력을 줄리오 우페친기는 평생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이 줄리오가 했던 평생의 노력, 이것이 바로 전통사회에서 장자가 갖는 의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재산을 장남만 상속받잖아요. 근데 자식을 이 가계도에 따르면 이 귀족은 자식을 8명 낳았는데 한 명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럼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차남, 차녀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면 수녀원에 들어가거나 남성이면 수도사가 되거나 아니면 성직자가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직자가 되면 교회로부터 연금과 토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남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토지와 연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직자가 되면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냐. 결혼을 못하죠. 공식적으로만.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전부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가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 당시의 모든 차남 차녀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할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하고 출가해서 성직자가나 수도사, 수녀가 되지도 못한 이 차남 차녀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평생을 장남의 집에 얹혀서 연금을 받으며 살아갔죠. 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용돈이죠. 형이 주는 용돈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남 차녀들은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가문에서 결혼은 원래 장남만 합니다. 왜냐하면 차남 차녀들을 결혼시키게 되면 분가시켜야 되잖아요. 따로. 재산을 떼어줘야 됩니다. 그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장남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내내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귀족들은 독신으로 살아갔어요. 독신으로. 독신 인구가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귀족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는 관습도 성행하게 됩니다. 18세기 말에는. 이것과 관련된 기록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알레산드로 만초니라는 19세기 이탈리아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소설가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약혼자라는 소설을 쓰게 되죠. 이 프로메시 스포지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이탈리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춘향전과 같은 류의 민중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세기에 쓰여진 작품이지만 배경은 17세기입니다. 17세기에 어느 한 수녀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수녀는 밀라노라는 도시의 위대한 귀족이며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어느 영주의 막내딸이었다. 중요한 건 막내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녀는 여기 차녀 2에 해당되겠네요. 이 가계도에 따르면. 그러나 자신의 직위를 높이 평가했던 그는, 이 영주는 충분한 재산만으로는 직위의 품위를 유지하기에 부족한 것 같았다. 어떤 재산이든 그 재산을 영원히 지키는 일, 가문의 재산을 영원히 지키는 일에 몰두했다. 몇 명의 자식을 두었는지 역사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을 상속받을 장남을 뺀 나머지 동생들을 다 수도원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다 출가시킨 거죠. 재산을 고스란히 장남에게 상속하기 위해서였으며 장남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장남의 의무가 있죠. 가문을 지키고 자식을 낳아야 했고 동일한 방식으로 자식들을 괴롭히느라 번민해야 했다. 다시 이제 이 수녀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불행한 여인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었지만 그녀의 신분은 이미 결정되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사가 될 건지 수녀가 될 건지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남성이면 수도원으로, 여성이면 수녀원으로 보내지기 마련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이 문학작품이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17세기 귀족들의 상속 관행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자, 그래서 독신인구,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남만 결혼하기 때문에 장자 상속자에서는 독신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캄비니라는 귀족 가문이 있는데요. 캄비니 가문의 사례입니다. 이 캄비니의 반개 가문 중에요. 안토니오 마리아가 이제 가장입니다. 이 가문의 캄비니 가문의 가장이고요. 근데 안토니오 마리아는 자식이 아들이 없었어요. 두 명의 조카가 있었는데요. 필리포와 루소리오였습니다. 형제죠. 필리포와 루소리오는. 그 필리포와 루소리오의 삼촌이 바로 안토니오 마리아가 되겠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귀족계층의 상속 관행에 의하면 이 안토니오 마리아의 모든 재산은 다 필리포에게 상속되어야 하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안토니오 마리아는 이 루소리오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어요. 자신의 둘째 조카를. 그래서 유언장에다가요. 루소리오에게도 상당한 양의 재산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단서를 달아요. 루소리오에게 이만큼의 유산을 남기는데 루소리오가 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는 독신으로 남아야 한다라고 유언장에 명시합니다. 당시 이제 귀족들의 이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일화죠.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본다면, 근데 이 루소리오는 독신으로 남을 마음이 없었어요. 테레사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 막대한 유산을 포기하고 테레사와 결혼을 하죠. 삼촌의 명을 어기고. 당연히 그래서 유산은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장자 상속제와 그럼 치치스 배우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요.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탈리아라는 근대 국가는 1861년에 탄생합니다. 1861년에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근대 국가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476년입니다. 이 476년부터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는
1861년까지 이탈리아는 단 한 차례도 통일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여러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1796년 18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정치 지도인데요. 여러 개의 색깔로 분류되어 있죠.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달랐어요. 1500년 유럽의 지도인데요. 보시면 유럽의 각국이 다 이미 통일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왕조 중심의 통일국가를 형성해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 한 덩어리, 스페인 한 덩어리, 프랑스 한 덩어리, 잉글랜드 한 덩어리, 독일은 이제 독일의 전신이죠. 신성로마 제국 한 덩어리. 이탈리아만 계속된 이런 분열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정치적 맥락이 왜 중요하냐면 이탈리아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는 거죠. 다른 유럽은 달랐죠. 왕조 중심의 통일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고 이 도시국가들에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귀족 가문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귀족 가문들이었죠. 유일한 예외가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인데요.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왕국은 이미 중세 때 노르만족이 통일 왕국을 형성했고 끊임없이 외국 왕조의 지배를 받는데요. 적어도 중북부는 전부 다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고 소수의 귀족들이 정치적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는 과두정치 체제가 성립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수의 귀족 가문들이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 정치적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는 귀족 가문들끼리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네트워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오늘날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권력들 있죠. 재벌 가문들의 혼맥도가를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전부 다 사돈의 팔촌이죠. 그런 관계를 이 정치적 권력을 소유한 이탈리아 귀족들이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뭐였냐면 결혼이었어요. 결혼. 정략 결혼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오늘날처럼 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기의 귀족들에게는 가문과 가문의 네트워크를 맺기 위한 정략적인 수단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엔 베네치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네치아의 풍경을 좀 가져왔는데요. 곤돌라가 보이죠. 18세기 베네치아의 귀족 여성인 엘레나 미키엘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엘레나 미키엘이 이제 혼기가 다 찼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 엘레나의 아버지가 엘레나에게 결혼 상대자를 추천해 줍니다. 몇 명의 상대자를. 그때 엘레나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카펠로 씨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카펠로가 이제 아버지가 추천해 줬던 결혼 상대자 중에 하나죠. 그분이 여의치 않다면 아버지가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다른 남성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남성이 괜찮은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그의 가문은 최고로 명망 있는 가문 가운데 하나고 그의 가문이 앞으로 더 번영할 거니까 내가 그 가문과 결혼해도 된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아무 걱정도 없어요. 이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결혼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죠. 이 젊은 여성이 사랑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데. 고려의 대상은 뭐죠? 상대 가문의 명망, 부, 권력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념과 굉장히 다르죠. 오늘날에 만약에 어느 드라마에서 어느 영화에서 어느 여성이 이런 대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물론 예외적인 사례가 존재하겠습니다만 오늘날의 관념에 비추어 본다면 속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그 반대였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굉장히 권장되고 굉장히 바람직한 딸의 모습이었다. 귀족 가문의 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함으로써 가문과 가문이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자, 근데 장자상속제 하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장남만 합니다. 나머지 많은 차남과 차녀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분가시켜야 되고 재산을 분할해 줘야 되니까 독신으로 다 남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장자상속제란 가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가문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장애로 작용합니다. 한 명만 결혼한다면 1대1의 관계밖에 형성이 안 돼요. A라는 가문이 한 명만 결혼합니다. 이 가문에서. 그럼 B라는 가문과 결혼을 하면 끝입니다. C라는 가문, D라는 가문과의 관계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아까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혼맥도를 말씀드렸는데요. 18세기 귀족 사회도 똑같았는데 시실과 날줄처럼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치치스베오를 활용했던 거죠. 장자상속제하에서 수많은 귀족들은 독신으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치치스베오와 귀부인의 관계를 맺어줬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사례가 좀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래서 치치스베오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마치 정략결혼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가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귀부인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문에서 관계를 맺고 싶은 다른 가문의 귀부인을 정해주는 거죠. 이 시기에 이탈리아를 여행했던 제롬 리차르나는 여행자의 기록에 보시면 이 얘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치치스베오의 선택은 가문의 일이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귀족 소녀의 결혼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결혼계약서의 각 조항을 합의할 때 주된 관심은 남편의 동의하에 결혼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치치스베오를 지정하는 것에 쏠리게 된다. 이미 결혼을 할 때부터 각자가 어떤 치치스베오를 둘지 어떤 귀부인을 수행할지를 정해놓고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치치스베오가 갖는 정치적 기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문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맺어진 권력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그 귀족들 권력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귀족 사회에서 배타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배타적으로 공직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 네트워크가. 그 사례가 또 이제 프랑스의 여행자죠. 샤를 드 브루스가 이 사례를 아주 명확하게 증언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치치스베오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예요. 정치. 귀족 가문은 이를 시토 수도원의 수도원장 선출에 개입하는 프랑스의 왕처럼 활용한다. 그러니까 나의 가문의 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치스베오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성에게는 몇 가지 제한된 조건 하에서 선택의 권리가 허락된다. 선택의 권리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죠.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선택지를 주었겠죠. 몇 가지 이 조건이란 그녀는 절대로 귀족이 아닌 남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평민 가문과 결혼해서 귀족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죠. 귀족이라도 의회 회합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도 안 된다. 의회 의원이 아니면 안 돼요. 정치적 권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정치적 모의를 꾸밀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가문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내일 제 시동생 혹은 제 남편을 위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일정 수에 투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기 치치스베오에게 부탁하면 그 표를 모아올 수 있는 정도 능력은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치스베오가 갖는 정치적 기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한 가지 더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루카의 귀부인이었던 키아라 가르초니가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씁니다. 이게 멀리 공부하러 가는 아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데요. 마침내 6일에 참사회원 데노빌리의 사람이 주임사제로 선출됐단다. 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등장했던 이름이 다시 나오죠. 루카의 귀족 여성 루이사 팔마와 그의 치치스 배우였던 데노빌리의 이름이 다시 언급됩니다. 이 둘이 치치스 배우와 귀부인의 관계를 맺었는데 서로 원조를 제공했던 것은 확실하다. 루이사가 딱 한 처지에 놓인 여성의 집을 개인적으로 방문했고 참사회원은 모든 시민의 집을 세 차례나 방문했지. 비어있는 집에는 명함을 남겨놓고 갔단다. 그러니까 주임사제로 선출할 때 자기의 치치스 배우였던 데노빌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귀부인이 직접 발로 뛰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치치스 배우 관계를 맺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교 문화가 확산되기 이전에는요, 이 치치스 배우가 하는 이 정치적인 기능을 가톨릭에서 대부 데모의 관습, 이걸 이탈리아어로 꼼파라티코라고 하는데요. 대부 데모의 관습이 이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서 대부와 대자, 대모와 대녀의 관계가 맺어지죠. 이거를 가문들 간에 정치적 권력을 소유한 가문들 간에 권력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활용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사교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대부 데모의 관습이 갖는 이 기능을 치치스 배우가 수행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유명한 마피아를 다룬 영화죠. 대부의 영화 포스터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영화의 특징이 이 범죄 집단인 마피아 조직을 굉장히 귀족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죠. 보시면 마피아 패밀리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맺기 위해서 바로 이 가톨릭의 대부 데모의 관습을 적극 활용하는 이런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자, 이것을 18세기에 사교 문화가 확산되면서 치치스 배우가 이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치치스 배우는 굉장히 정치적인 관습이었다.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 권력과 관련된 도시의 통치권과 관련된 굉장히 정치적인 관습이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치치스 배우의 관습이 성행하게 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